고맙습니다.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도, 격려,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선문답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비도 좀 많이 오고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별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선문답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33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른 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의 길을 설파했죠. 그때 부처님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설파했죠. 근데 자세히 좀 암경을 분석해 보면 언어로 했지만 비유를 하거나 문답을 하거나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훈계도 가끔 하셨어요. 턱도 없는 질문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교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비유, 문답, 대기, 근기에 맞춤, 훈계인데요. 비유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눈앞에 벌어진 일을 다른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법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대기법은 상대방의 어떤 근기에, 근기라고 하는 말은 불교 고유 용어이긴 하지만 아주 거칠게 설명하면 지적 능력 혹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능력 혹은 우리가 아이 때부터 어른 때까지 철이 든다고 그럴 때 그 철의 어떤 그 함량 그런 거를 되게 근기라고 하죠. 훈계법은 훈계와 설교로 어떤 행위를 좀 저지하거나 허용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 네 가지 부처님의 방법 가운데 특히 대성불교 문화권인 중국에 와서는 문답법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와 스승 간의 문답의 형태로 발전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선, 중국 당나라 때 크게 발전한 선이죠. 조사선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도 그 시대의 이 선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남종선, 조사선, 아주 넓은 의미로는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 이제 조사가 있고 조사, 큰 스님들 있죠. 그래서 조사선은 주로 이제 선문답을 했죠. 스승과 제자 사이 문답을 했는데, 그런 선문답의 효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부처님이 여마시중에 미소를 띠면서 부처님과 마가섭 사이에 미소가 왔다 갔다 했죠. 이심전심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고 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어떤 사상에서는 언어가 꼭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언어도 언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마시중의 미소가 문답법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인도 이야기니까 중국으로 넘어와서 문답법은 아직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달마와 그의 제자 해가 사이에 있었던 안심문답법, 내가 너를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해가가 스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좀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느라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와중에 되게 해가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해가가 어떤 경지를 덕했다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안심문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부처님과 마가섭 사이에 문답법이 있었고, 중국으로 좁혀봐도 달마와 해가 사이에 문답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서의 경우에 문답법은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서는 제자 사이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답법은 중국 당나라 때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아니고 제3자들 옆에서 그걸 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귀로 들은 사람들이나 풍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어록이라고 그러죠. 경이라고 한 거고, 말씀을 모은 것이다, 말씀을 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어떤 그 어록집을 무문관, 벽암록, 경득 전등록, 종용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은 이제 무문관과 벽암록이고, 이 책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득 전등록과 종용록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선문답의 형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깨달음과 관련해 가지고 깨달음을 막는, 깨달음을 도와주는, 그죠? 한 인간이 자기 존재를 바쳐 가지고 어떤 경지에 다다라고자 할 때 한쪽으로는 그 경지를 밀어줘야 되고, 경지까지 가도록, 한쪽으로는 뭡니까? 그걸 막는 어떤 것이 있겠죠. 그것을 묻고 대답하면서 그 빗장을 열었다고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은 중국 선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요즘은 선문답이라는 말 안 쓰죠. 나중에 이 선문답이 1700개의 공안으로 이야기되어지고, 그 선문답 하나하나가 우리 공부의 화두로 되면서 그 조사선의 선문답은 관아선의 하두 공부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종선, 조사선, 관아선은 아주 넓은 의미로는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관아선을 하고, 조사선과 남종선은 뭐 어록이라든지 이런 거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붓다의 교리설파법을 이야기할 때 비유, 문답, 대기, 훈계라는 4가지 법을 사용했고, 그것을 이제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죠. 그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인도로 범위를 넓혀보면 여마시중의 미소가 되게 문답법의 제초고, 중국으로 범위를 좀 좁히면 달마와 해가 사이의 안심문답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국 조사선의 선문답은 부처님의 교리설파법 가운데 문답법과 서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중국 조사선의 선문답은 부처님의 전통을 잘 이어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는 제접의 방식이 선문답입니다. 그 선문답의 내용에서 보면은, 선문답이 지니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문답이라기보다는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주는 가르침으로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은,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할 수 있겠지만, 스승과
제자가 서로 선문답을 주고받을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선문답을 주고받을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그 스승과 제자는 거의 수행의 높이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어떤 면을 본다면 제자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좀 드문 얘기긴 하지만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승은 제자가 묻고 스승이 대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스승이 먼저 물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제자가 이렇게 물으면 스승은 이 제자의 물음을 듣고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깊이 혹은 공부의 높이, 공부의 넓이를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승은 이 제자가 아직 공부가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역, 이 부분, 아직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분발의 마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게 됐다라고 한다면 됐다라는 사인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분은 이제 독자적인 어떤 사상가나 이런 어떤 스님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긴장되어 있는 단계. 만약에 제자가 좀 시원찮았는데 스승이 만일 그 제자를 인가를 해줘 버리면은 나중에 그 스승까지 같이 묻어가지고 아주 시원찮은 사람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스승은 대단히 긴장해서 이 제자의 눈높이하고 맞춰가면서 모자라면 다시 한번 더 오라고 그러고 되면 인가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스승도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문답을 보면은 거꾸로 제자보다는 스승의 깨달음의 경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스승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부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팍 하고 그야말로 무인들이 장풍을 쏘듯이 쏘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침으로서의 내용도 물론 있지만 스승 스스로의 깨달음의 경지도 있어요. 다음에 선문답은 따라서 스승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제자에게 무언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더 공부해서 도약할 수 있는 것을 고무한다고 할까요?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변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승이 묻고 제자가 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승이 묻고 스승이 스스로 답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대단히 재미있죠. 따라서 그것을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선문답의 용례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 종용록이든 경등 전원역이든 모든 무문관 같은 걸 싹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적 수행의 높이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인가를 해주기도 하고 다시 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사람이 보편적인 걸 묻고 대답하는 사람이 보편적인 걸 대답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는 사람이 불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불법의 본질. 그러면 제자가 불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누구나 어디에서나 불교 공부하는 사람 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승이 예를 들면 연기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도행이다,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대답은 틀린 대답 다 옳은 대답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연기나 중도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 누구나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물어보는 사람도 보편적이고 대답하는 사람도 보편적이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불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묻는 이가 보편적 상황을 물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특수한 이야기, 흔히 말하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불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불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똥막대기다. 그러면 질문은 우리가 다 알겠어요. 이 제자가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서성가 서로 문답을 하면서 자기 공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 서성이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제자는 서성이 이야기한 말은 똥막대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아주 곤란한 경우에 속하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묻는 이가 아예 처음부터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하는 이도 같이 맞춰. 묻는 이가 특수한 상황을 질문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도 특수한 상황을 질문해. 대답을 해. 뭐라고 하는가? 묻는 이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명심할 것은 우리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뭐, 영화도 있고, 뭐, 이래저래 많이 들으니까, 내용은 몰라도 그것이 대단히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동쪽으로 온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달마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특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물었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럼 묻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달마가 동쪽으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 살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은 똥막대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으면 세 번째 경우입니다. 네 번째, 묻는 이가 특수한 상황을 묻는데 대답은 이가 보편적인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마가 동쪽으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다.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다. 혹은 서울에 요즘 설값이 얼마나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한다. 그 수십 년 공부한 다음에 제자가 왔을 때 서울 설값 물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퉁 하고 한번 쳐보는 거죠. 뭐라고 답을 하는가. 이런 거죠. 자, 이 네 가지입니다. 불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연기설이다. 불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말은 똥막대기다. 달마가 동쪽으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잣나무야. 달마가 동쪽으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은 맞는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록을 뒤져서 문답법의 용례를 보면 어디가 제일 맞느냐라고 할 때 세 번째가 제일 맞습니다. 그렇죠?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잣나무다. 그렇죠? 내년에 비가 좀 올까요? 라고 하니까 금값 몇 돈이니?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선문답이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 세 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비비꽝하다. 어떻게 본다면 선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암호 해독과 유사한데 군대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은
몸보다는 머리를 써서 암호를 해독하지만 선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머리를 쓰는 것보다 뭐죠? 몸의 공부가 머리와 같이 이렇게 몸의 공부가 머리와 같이 수행과 공부가 같이 올라갔을 때 답이 보이는 게 절집에서 하는 암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암호긴 암호라도 군대의 암호와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어쨌든 암호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절벽으로 치면 뭐죠? 직선으로 있는 절벽 같아.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달마가 동쪽으로 가다가 뭐죠?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가 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다시 답을 하고 의미 있는 답, 유의미한 답이다. 무의미한 답이 아니고 유의미한 답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제자든 제자대로 기본적으로 서성은 서성대로 불교 등교 법고양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무게를 재보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법력의 무게를 재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런 스승님에게 내가 뭐 이런 걸 묻는다고 내가 왔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나면 그 뒤로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정도에 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세 번째 상황이 주로 이제 선문답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냥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암호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고 귀한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는 일요일, 영화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일요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